오늘은 중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국 어부 일가족 사망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 정말 호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범인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싶은데 잡힙니다. 잡힌 후에 그 맨 끝 결말까지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사건 제목은 명안필파인데요. 이게 살인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3월 20일 중국의 저장성 공안에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저우산 섬의 한 주민이 해온 신고였는데요. 한 어선이 해변에 좌초돼 있는데 이틀 동안 아무도 배에서 내리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공안이 해변에 나가보니까 정말 신고대로 길이 10m, 폭 2.5m의 저다이위 6141호라는 이름의 작은 어선이 모래 둔덕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공안이 배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선원을 불러봐도 배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공안은 조사를 위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역한 피비린내가 바닷바람에 실려 코를 훅 찔렀어요. 잔뜩 긴장한 공안이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보는데 좁은 선실의 바닥과 벽에는 많은 양의 혈흔이 흩뿌려져 있었고 배를 조정하는 조타실 안과 통로에서도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선실 문턱에는 혈흔이 묻은 지문이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피 묻은 망치도 떨어져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배 안 어디에도 시신은 없습니다. 근데 막 온갖 피자국, 피 묻은 손자국, 피 묻은 망치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남은 이런 혈흔과 폭력의 흔적들로 미루어 보아 이런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범인이 배의 선원들을 잔인하게 다 죽인 다음에 시신을 바다에다 버리고 도주하다가 배가 해변에 좌초됐다. 이런 식으로 짐작이 됐는데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저우산 및 인근의 닝보 지역 선원들과 어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고 타지인과의 거래를 극도로 피하기도 했어요. 사건의 중대성을 짐작한 저장성 공안청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저다이위호의 선주와 선원에 대한 신원 파악 및 배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주민이 있는지에 대한 탐문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우선 이 배는 인근의 다이산현에서 온 배였고요. 당시 배에는 42살의 선장 왕씨, 이 왕씨의 30대 동생 2명, 그리고 16살의 아들, 거기다 왕씨 딸의 약혼자, 14살의 큰 조카까지 총 6명의 가족들이 선원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섬을 오가면서 고기잡이 배에서 생선을 사들여 여러 지역으로 팔러 다니곤 했죠. 선장 왕씨의 아내는 남편이 8일 전인 3월 12일 다이산에서 출항해 성시현 성산진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3월 17일에 닝보 쪽으로 항해해서 생선을 팔 예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배가 이 지경으로 발견이 된 거죠. 공안의 탐문 도중 바로 인근 저우산 섬에서 이 배 선원들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3월 15일 웬 처음 보는 남성 2명이 부두에 나타나서는 우리는 위아오 냉동공장에서 일을 한다. 수산물을 운송해줄 어선을 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두 남자의 억양을 보니까 다이산 쪽이나 닝보 지역 말투하고 비슷했답니다. 근데 뭔가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서 누구도 선뜻 그 남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아침, 가끔씩 이곳에 들르던 저다이위 6141호 선박의 선원들이 이 두 남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더니 같이 저다이위호에 올라타서 함께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좀 수상해 보이는 남자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남자가 저다이위호에 합류를 해서 같이 배를 타고 나갔다는 거죠. 공안은 그 수상했다던 남자들의 용모를 파악해 그들이 자신을 소개한 대로 위아오 냉동공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지만 공장에서는 그런 직원은 없으며 자신들은 기존의 계약을 맺은 선박 업체들을 통해서만 물품을 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대체 그 남자들은 누군 걸까요? 공안은 지금까지의 수사로 그 2명의 남성이 저다이위호의 선원들을 유인해서 그들의 배에 같이 탔고 거기서 그들을 살해한 후에 그 시신을 바다에 버린 후 도주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2 용의자의 신원과 그들이 도주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안들이 인근 섬들을 정말 샅샅이 돌며 탐문을 했지만 끝내 범인의 신원을 밝히지는 못했어요. 당시의 수사력으로는 시신을 찾는 것도 또 2 용의자를 쫓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일은 미제 사건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떠나간 가족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이 선장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아들 3형제, 손자 2명, 거기다 손녀 4위까지 잃고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나머지 가족들은 극도로 가난한 삶을 이어갔지만 언젠가는 범인이 잡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원한이 풀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야속하게도 3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립니다. 지난 2022년 8월 저장성 공안은 범죄인 검거 100일 작전이라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오랜 미제 사건들의 파일을 정리하다가 바로 이 저다이위 6141호 선원 일가족 살인사건 자료를 발견했어요. 공안은 파일 안에서 당시 채취했던 혈흔 지문을 발견하고는 국가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일치하는 범죄자가 있는지 분석을 의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을 한 명 찾았습니다. 닝보 출신의 남성 장스싱이라는 자였어요. 이 장스싱은 과거에 폭행 및 교통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 그 과정에서 지문이 등록됐던 거예요. 저장성 최악의 미제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저장성의 공안청 수사팀은 급히 모여서 사건을 분석하고 용의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범인 검거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당시 원본 수사 기록은 대부분 손글씨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는 너무 오래되고 희미해져서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팀원들은 읽기 어려운 글자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맞춰가면서 25건이나 되는 수사 기록을 모두 싹 검토했어요. 특히 35년 전의 수사 개념이라든가 증거 요건이 현재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증거의 인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를 계속 거듭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지문 하나예요. 이 지문 외에는 다른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지문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안은 향후에 있을 재판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의 지문을 발견하고 채취해서 보존하던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어요. 2022년 9월 7일 공안은 영장을 발부받아 리수이시에서 장스싱이란 자를 체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 씨는 소름 끼치게도 말을 못하는 장애인 흉내를 내며 죄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공안이 이 피 묻은 그의 지문이 배에 남아있었다 하고 증거를 딱 제시하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체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는 공범 슈에산 위안의 소재도 불었어요. 이제 이놈은 슈에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공안은 닝보시에 살던 슈에의 집에도 들이닥쳤어요. 놈은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했다는 듯 아내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순순히 공안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공안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장스신과 슈에는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58년생의 장 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시골 마을의 진료소에서 의사로도 일을 했었지만 여러 차례 도박 문제를 일으켰고 폭행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장 씨보다 1살 어린 슈에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뒤에 수산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선장이 됐어요. 그 또한 도박에 빠져 여러 번 구금이 되거나 3년간 노동교화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2사람 모두 오래전부터 심각한 도박빚에 시달려 왔으며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오던 중이었죠. 그렇게 1987년 3월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선장이었던 쉬의 경험을 이용해 어선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의 어선들은 항구에서 즉석으로 수산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선장들은 늘 많은 현금을 갖고 다녔거든요. 두 사람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수면제를 탄 술, 백주와 망치를 준비하고 3월 15일 신장차오 부두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까 목격자들이 얘기를 했던 대로 자신들을 위아오 냉동공장의 직원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양산에 가서 수산물을 운송해줄 어선을 구한다고 제안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 보는 그들을 믿지 못했고 선뜻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소득 없이 보냈는데 3월 17일 이 저다이위호 선장 왕씨가 장스싱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범인 장스싱과 쉬에는 저다이위호에 함께 타고 닝보 영강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장 씨는 선실에서 미리 준비했던 약을 탄 백주를 선원들한테 권하며 대화를 나눴고 쉬에는 조타실에서 선장을 감시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한 선원들이 약기운에 잠이 들자 두 사람은 망치로 선장과 선원들의 머리를 가격해 모두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그들은 선장의 몸과 선실을 뒤져서 현금 7,000위안을 강탈하고 피해자들을 밧줄로 묶어 닷과 함께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켜버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배를 몰고 닝보로 가서 배를 팔아버릴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조종을 하질 못해서 배가 떠내려가다가 저우산 섬의 얕은 모래 둔덕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밀물 때까지 기다리기가 겁이 났던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중에 배에서 내려 터미널로 가서 여객선을 타고는 섬을 빠져나갔어요. 자, 이게 두 범인이 자백한 범행 일체 내용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이 두 범인은 어떤 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저다이위호 6141호 선원 일가족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부터 이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경우 공소시효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 중국 법에는 공소시효의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해도 공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하에 사건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검찰청과 같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건의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가지고 공소 승인만 해주면 공소시효랑 상관없이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이죠. 수사팀은 피고인이 6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살해해 바다에 수장시킨 범행의 잔혹성을 알리고 피해자 가족과 마을 주민 764명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연판장 재판 요구서를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해 공소 제기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침내 2023년 5월 29일 최고검찰원이 공소 승인을 결정했고요. 6월 26일 저우산시 검찰청은 장스싱과 쉬에 대해 강도,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석 달 후인 2023년 8월 23일 저다이위 6141호 살인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날은 오랜 가뭄 끝에 저우산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눈물이라며 가슴 아파했어요. 증언대에 나온 쉬에는 기존에 자백을 했던 대로 자기는 조타실에서 선장을 감시하다가 주범인 장스싱의 신호에 따라서 선장을 찔렀고 또 나머지 선원 5명은 다 장 씨가 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자기는 장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들을 들어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약을 먹이고 바다 한가운데다가 던졌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검찰 역시 선박 내의 닷과 밧줄이 모두 사라진 점을 들어서 피고인들이 선원들을 모두 묶어 30에서 35kg에 달하는 쇠 닷에 걸어 바닷속에 수장시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1987년 3월에 딩하이 지역 최저 기온은 4도였고요. 야간의 해수 온도도 당연히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도 1.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망치에 머리를 맞고 닷에 묶인 상태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한편 공범인 장쓰싱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놈이 문제인데요. 공안의 초기 조사에서는 살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재판이 딱 시작이 되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인정이 되면 중국에서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살인과 강도, 그 어떠한 범죄도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장 씨는 오히려 쉬애가 사전에 자기한테 범행을 저지를 거란 얘기조차 해주지 않았어서 자기는 그냥 배에 탄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예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기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평소에 다리를 절고 다닌다며 자신의 몸으로는 절대로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번에 공격해서 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쉬애 혼자서 계획을 한 거고 선원들을 죽인 것도 그들을 수장시킨 것도 모두 쉬애가 단독으로 행한 일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검찰은 어선 모형의 선실을 만들어서 사건 현장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본 결과 장 씨와 쉬애가 말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장 씨의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2023년 11월 2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고의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6명이나 되는 목숨이 희생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장 씨와 쉬애 둘 중에 누가 주범이고 종범이냐에 상관없이 피고인 모두가 범죄에 있어서 공범으로 간주돼 같은 책임을 진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요. 또한 이 두 피고인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개인 재산 전부를 몰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외에 이들이 훔친 7,000위안도 다 환수를 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총 155만 위안, 원화로 약 3억 원가량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에 사건이 영원히 바닷속에 잠길 뻔했지만 정의는 끝내 가라앉지 않았고 진실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명안 필파, 살인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의 푸젠성 평탄도의 섬마을 아오첸진, 이곳에 천옌자오라는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폭풍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마련한 집과 거기에 함께 딸린 작은 상점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외로움은 참기가 힘들었죠. 이 천옌자오는 집에 사람이 더 들어와서 살면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외로움도 달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남은 방에다가 월세를 놓았습니다. 얼마 후 한 여자가 방을 보러 왔어요. 딩윈샤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요. 그녀 역시 어부였던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혼자서 힘겹게 새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천옌자오는 같은 처지인 딩윈샤를 안타깝게 여겨 저렴하게 방을 세주고 또한 자신의 상점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두 여성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안뜰에 부엌을 함께 쓰면서 매일 저녁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키워나갔죠. 2006년 7월 27일 저녁, 딩윈샤는 상점 일을 마무리하고 평소처럼 천옌자오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쌀죽과 직접 만든 매콤한 고추볶음 오징어, 신선한 생선 등을 요리해서 즐겁게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잠을 자던 딩윈샤의 8살 된 딸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일어나더니 머리랑 배가 아프다고 심하게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두 아들마저 누운 채로 입에서 막 음식물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딩윈샤와 천옌자오도 속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도 구토와 설사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아이들에 비해서는 상태가 양호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딩윈샤의 친척 어른이 급히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민간요법으로 아이들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정이 넘어 상태가 더 나빠지자 가족들은 서둘러 아이들을 평탄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판단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8일 새벽 2시 50분 딩윈샤의 10살 된 큰아들이 그리고 5시 20분에는 8살 딸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가장 저녁을 적게 먹었었던 6살 막내 아들은 위독한 상태까지 가긴 했지만 가까스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어요. 사건 발생 직후 평탄현 정부는 두 어린 생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긴장을 합니다. 위생방역부서와 공안국은 즉각 사건 조사에 나섰고 의료진은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닌 쥐약 같은 독극물이 의심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들은 사망한 아이들의 혈액과 구토물을 검사기관에 보냈고 수사팀과 위생인력은 곧바로 딩윈샤의 집으로 가서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공안은 식구들이 저녁에 먹었던 음식과 식기를 수거해서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주변 탐문을 이어가던 중 죽은 아이들의 엄마인 딩윈샤가 2층에 사는 이웃이랑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공안이 2층 이웃의 집 문을 두드리자 한 남성이 빼꼼 문을 여는데요. 그는 알리바이를 묻는 공안에게 자기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다고 겁에 질린 얼굴로 답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그의 모습에 공안은 집안을 수색했고 방 안에서 쥐약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인 독서강 4봉지와 액체로 된 쥐약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웃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신문 과정에서 이 이웃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쓰러지기까지 했고요. 공안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하면서 강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범인을 찾았다는 자신감에 공안은 아직 독극물 검사 결과와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이 의심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사망한 아이들의 몸에서 플루오로 아세트산염이라는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현장 감식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 고추볶음 오징어에서도 사망한 아이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성분이 발견됐는데요. 이 플루오로 아세트산탈륨은 그 독성 때문에 한때 쥐약이나 개미약의 원료로 사용이 됐었지만 이거를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먹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금지됐던 그런 약물입니다. 공안은 사인이 쥐약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단시간에 살인사건을 해결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웃의 집에서 살해 증거로 확보했던 독서강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독극물이 플루오로 아세트산염과는 다른 종류의 약물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가족과의 갈등과 자기가 위층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이 강압적으로 자기를 신문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력한 비난 속에 공안은 결국 그 이웃을 석방했고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면서 이 독극물의 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이어진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 조사에서 공안은 또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듣게 됩니다. 딩윈샤하고 바로 옆집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니엔빈이라는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이웃들은 니엔빈이 먼저 잡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딩윈샤가 그 가게 옆에 비슷한 상점을 열게 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품이 중복되자 먼저 잡화점을 하고 있었던 니엔빈은 저 딩윈샤가 손님을 가로채 간다면서 자주 시비를 걸어왔어요. 이 두 가게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고 니엔비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가게를 통해서 천옌자오의 집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천옌자오의 집이 상점이랑 붙어 있었잖아요.
공안은 이번엔 니엔빈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니엔빈은 천옌자오가 자신의 가게 옆에 싼 가격으로 가게를 세준 것이나 딩윈샤가 비슷한 상점을 운영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사고로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 불쌍해서 그냥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랑 딩윈샤 간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은 없었으며 대수롭지 않은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그걸 이 말 많은 사람들이 과대 포장해서 떠벌린 것이라고, 자기는 절대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공안은 결국 니엔빈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고, 니엔빈은 불안해하면서도 이 검사를 거부하면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면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질문을 던진 후에 피검자의 호흡과 혈압, 맥박, 땀 반응과 같은 이 손끝의 전극 반응을 통해서 이 답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공안은 이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니엔빈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 핵심 질문과의 생리 반응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피의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건이랑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할 때 반응이랑 사건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의 반응이랑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근데 니엔빈은 당황한 듯 총리나 국가주석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조차 막 떨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는 실패했어요. 사건 관련 질문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둘 다 너무 떨었기 때문이겠죠. 공안은 더욱더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다음 날 다시 진행된 검사에서 니엔빈은 딩윈샤를 죽일 정도로 미워했는지와 쥐약을 갖고 있었는지, 또한 천옌자오의 집 부엌에 들어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짓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안이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강하게 자백을 압박하자 니엔빈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어요. 니엔빈은 자신의 가게로 담배를 사려고 오는 손님을 딩윈샤가 가로챈 것에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막 따져 물었지만 그녀가 되려 화를 내고 자신에게 욕을 하자 분노를 느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생각 끝에 딩윈샤를 골탕 먹이려고 2006년 7월 27일 새벽 1시 그녀의 부엌에 몰래 들어가 쥐약을 담가놓은 생수병에 물을 주전자에다 부었대요. 이 물을 먹고 딩윈샤가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까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공안은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곧바로 니엔빈의 집과 가게를 압수수색했어요. 비록 핵심 증거인 쥐약과 생수병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공안은 주전자에 따라놓은 물과 그의 가게와 연결된 문 손잡이에서 플루오로 아세트산염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그를 두 사건의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합니다. 정부와 공안은 이 사건을 중대 형사사건으로 지정하고 12일 만에 사건을 해결한 공안들을 대대적으로 포상하고 특진시켰어요. 한 동네에 살던 니엔빈이 범인으로 기소되자 사고가 발생한 아오첸진 마을에는 극도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 마을은 니엔과 딩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대로 가문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이었어요. 이 두 가문은 각자의 일가뿐만 아니라 서로 결혼을 해서 친척이 되고 함께 자라온 친구이자 이웃들로서 밀접한 관계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딩윈샤의 아이들이 니엔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노한 딩씨 가문 사람들이 니엔빈의 집을 때려 부쉈어요. 아무도 이걸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니엔빈이 충격적이게도 기존의 진술과 자백을 철회하면서 자신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수사관이 막 자기를 대나무 조각으로 찌르고 망치로 때렸다면서 혀를 깨물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관이 너 그냥 단지 딩윈샤를 설사시키려고 쥐약을 넣은 거였다 라고 자백해. 그러면 한 2, 3년형의 가벼운 형만 받을 거야. 그렇지 않고 이대로 버티면 사형을 받을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하지만 검찰은 절대로 강압 수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사형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 반박했어요. 사망자의 혈액과 구토물에서 쥐약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로 아세트산염이 검출됐고
이 약품이 부엌에 있었던 물과 또 니엠빈의 가게에서 사건 현장으로 통하는 문 바깥쪽 손잡이에서도 검출이 됐다며 증거를 제시했죠. 2008년 2월 중급인민법원은 자백의 신뢰성과 쥐약이 발견되지 않은 빈약한 증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니엠빈이 쥐약을 넣은 점이 인정된다며 그의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서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니엠빈과 변호인은 즉각, 아니 정말로 공안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것이 맞고 여러 가지 증거에 의문이 있다면서 고급 인민법원에 항소했어요. 변호인은 공안이 자백을 받은 후 시간이 좀 지나서야 사건 현장을 다시 방문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공안이 니엠빈이 자백을 할 때 생수병에 쥐약을 타서 범행에 이용했다라고 했지만 쥐약과 생수병 찾지 못했지 않았냐. 또 니엠빈이 쥐약을 구매한 판매처도 특정하지 못했지 않았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특히 쥐약을 탄 물을 주전자 주입구에다 부었다라고 했는데 즉 공안이 그렇게 시켜서 니엠빈이 이런 식으로 자백을 했는데 근데 막상 주전자의 주입구와 주전자 안의 물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공안이 주전자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 물에서는 쥐약 성분이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증거 조작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검사 보고서의 일부에 동일한 데이터의 결과가 보인다면서 또 다른 증거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즉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채취를 한 것처럼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심지어 일부 보고서의 작성 일자는 샘플 검사 일자보다 앞서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결국 이런 모순과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고급 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8년 동안 8번의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유죄와 무죄로 갈리며 아우첸진 지역의 집성촌 주민들을 완전히 갈라놓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전체적인 민심도 극도로 악화됐어요. 2014년 8월 법원은 독극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니엠빈의 자백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라며 니엠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4번의 사형 판결을 받고 동료 죄수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아온 니엠빈은 마침내 석방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에서 살인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명안 필파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압박감 속에 공안이 강압수사와 증거 조작을 하게 된 대표적 사례다라고요. 니엠빈의 아버지는 니엠빈이 체포된 지 4개월 만에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고요. 그토록 아들을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 또한 그가 풀려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엠빈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딩윈샤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이 니엠빈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어서 그는 아직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산소조차 마음대로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오늘 2가지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쿠키 영상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